안녕하십니까. 마을공화국 TV 진행자 양홍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을공화국 TV를 개국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좀 생소하시죠? 마을공화국. 마을에서 새로운 자치의 정부, 또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세상을 고민하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화국 TV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대전환, 시대 전환에 대한 새로운 화두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매주 주제 토론과 주제 대담, 그리고 시사 토론, 그 다음에 저자, 훌륭한 책과 저자들의 만남을 통한 대화, 그리고 지방에 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제반의 지자체장들과 그리고 활동가들을 함께 만나면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마을공화국은 특별히 직접민주주의를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혁명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화국 TV는 마을 자치정부, 마을 공화국을 만드는 일에 함께 이 얘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을 공화국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금 우리 시대의 불평등 문제와 그리고 기후 변화에 함께하는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일환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생태적 상상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그리고 협동과 공동체의 세상에 대한 담론들을 또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마을공화국 TV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마을공화국 TV를 개국하면서 마을공화국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또 대담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전국 민회가 지난 작년 10월 23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이고요. 거기에 상임의장을 맡고 계시고, 또 청미래 생명살림 시대의 청미래 재단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임진철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마을공화국이 뭐죠? 라고 하는 주제로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인사 나누시죠? 네, 소개받은 임진철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양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은 마을공화국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대담을 진행하겠다는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공화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을공화국이 태동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을공화국은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그 다음에 마을공화국을 어떻게 이러한 마을공화국이 갖는 이상과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려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을공화국이란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낭만적인 말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공화국은 그 아주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마을공화국은 엄밀히 정치학적 용어로 그 기초공화국이라 합니다. 말하자면 베이직 리퍼블릭 뭐 이런 식으로 정치학적으로 정식화된 개념인데, 한국에서는 이 마을이 정치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은 또 두 가지 의미로 쓰여져요. 하나는 부락, 통리 이런 기초마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읍면동 단위의 마을을 또 광역마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공화국을 할 때는 읍면동 단위의 기초공화국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 마을공화국은 주민자치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보통 주민자치는 풀뿌리 지역 단위에서 국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헌장과 규약에 의거해서 자기 통치하는 정치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공화국은
그 주민자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그 내용이라면 마을공화국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마을공화국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다양한 마을 공동체로서의 휴먼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 자치정부, 마을 기금, 마을 대학 같은 제도와 시스템 같은 이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 산과 강, 마을 공유자산, 뭐 예를 들면 100년 된 뭐 은행나무 등과 같은 이 하드웨어 측면인데, 이 세 측면의 총체를 마을공화국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읍면동장 선출제가 만약에 앞으로 그 안착이 된다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읍면동장이 선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읍면동장이 그 선출이 되면 마을 자치정부가 설립되고 마을 공화국의 사무가 시작됩니다. 그 마을 공화국의 사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지역의 그 고유한 자치 사무와 국가로부터 주어진 행정 위임 사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마치 마을 공화국은 작은 국가와도 같기에, 여러분 보면 그 참새가 작은 새이지만 오장육부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을국도 아주 작은 국가지만 마을 행정, 마을 교육, 마을 의료, 마을 돌봄, 마을 문화, 마을의 뭐 모든 의식주 생활 같은 다양한 기능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게 마을 공화국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가장 잘된 나라가 보통 스위스입니다. 지금 여러분 뒷면에 보듯이, 뒷면에 본 화면은, 우리가 지금 대담하는 뒷면의 화면은 스위스의 그 스위스 마을공화국의 주민총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마을공화국이 이제 읍면동장 선출제가 돼서 그 읍면동장에서 마을 자치정부가 구성이 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런 마을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을공화국 전국민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태동 배경을 보면, 그럼 마을공화국이 그 왜 생겼을까?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그 태동 배경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마을공화국 운동은 크게 세 가지 혁명을 배경으로 합니다. 첫째는 초록문명 전환혁명입니다. 보통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가 이 지구 생태계 위기로 인해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필요한 게 있다. 그거는 15분 거리 생활권 시대를 만들어서 이게 많은 인구 이동과 이런 유동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그 오염시키고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자. 그래서 15분 거리 생활권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영위할 때 지구 생태계를 환경 오염도 극히 줄이고, 그다음에 15분 거리 생활권 시대에 살면서 이 공동체적인 결속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각자 도생 모래알 사회를 사회적 우정이 있는 공동체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초록문명 전환혁명, 그린 뉴딜을 하기에는 이 15분 거리 생활권 시대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죠. 이거는 이제 보통 디지털 뉴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일컬어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는 이 디지털 직접민주 시대를 또 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촛불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정말 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촛불 혁명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 마을로 들어가서 휴먼 위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각자 도생 모래알 사회를, 이 인간미 없는 이런 사회를 사회적 우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사회로 전환시키지 않고는 인류의 미래가 없다. 이런 그 생각들이
이 마을공화국을 태동하게 된 중요한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공장과 사무실, 노동조합 중심의 일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제4차 산업革命 시대에는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이 프리랜서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이 읍면동 생활권 단위의 3터 중심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이 세 가지 초록문명 전환혁명 그런 뉴딜,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 촛불민주주의 혁명 휴먼 뉴딜 이 세 가지 혁명이 마을공화국 운동의 중요한 태동 배경이 됐던 거죠. 그럼 마을공화국은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읍면동 단위 마을에서는 마을공화국을 건설하고 국가적으로는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지구적으로는 개인과 마을공화국의 지구 네트워크인 이 지구마을 시민연방을 건설하는 것이 그 우리 마을공화국의 목표고 이루려 하는 거죠.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 지구마을 시민연방은 이 만약에 미래에 지구마을 시민연방이 건설된다면 이 지구마을 시민연방은 오늘날의 국가연합인 유엔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경쟁과 협력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공화국을 기초로 국가 시스템을 만든 것이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이죠. 이를 가장 잘 모범적으로 실현한 나라가 좀 전에 얘기한 스위스입니다. 그럼 마을공화국을 어떻게 이루려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촛불의 일상화입니다. 첫 번째는 촛불의 일상화. 마을과 지역에서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직 우리가 생활민주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 토론하다가도 누가 너 말하는 싸가지가 그 종북 좌파 빨갱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받아칩니다. 너 토착 외구지, 토해지 이렇게 되면서 특히 온라인상에서 서로 낙인 찍기 하면서 바로 온라인상에서 멱살잡이가 이루어지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폭력 대화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슨 회의할 때 보면 혼자 계속 그 이야기를 독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모두가 참여한 회의를 위해서 인디안식 세바퀴 토론을 회의 기법을 동원한달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민주주의, 생활서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 촛불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촛불의 지역적 상설화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단위의 이 지역 정치민회를 만든달지 시군구 단위의 지역 정당을 만드는 일 이런 걸 통해서 촛불이 지역에서 안착하고 상설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전국민회는 읍면동 시군구 단위의 각양각색의 민회를 건설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를 작년 10월 23일에 창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촛불을 그 지역 단위와 국가 단위로 제도화하자. 그래서 읍면농장 직접 선출체를 통해서 완전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을공화국을 건설하고 국민발한 시민입법,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개헌, 직접민주주의 민치 개헌을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을공화국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마을공화국에 대해서 워낙 그 오랫동안 이 많은 관심과 또 연구 그리고 실천 활동을 해오셔서 누가 듣더라도 잘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선 이제 마을공화국 TV에서 오늘 마을공화국이 뭐죠?라고 하는 대담을 하게 된 것은 이 마을공화국 TV의 주간 단체가 있습니다. 이 주간 단체가 바로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라고 했습니다. 작년 10월 23일 날
마을공화국 전국민회를 창립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상임의장님으로 계시는 임진철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계셔요. 목사님도 하셨고 그 인류학 박사님 학자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활동도 이렇게 해오시면서 자 우리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마을 공화국이 답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을 공화국에 대한 말씀을 첫문으로 열어주셨는데요. 아까 한뜻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재미난 건지 엄숙한 건지 모르겠지만 공화국 하면 저쪽 북한 공화국 또는 북측 공화국, 인민공화국 이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그때 그 마을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쓸 때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어쩌요? 그 이제 우리 분단 체제에서 사는 불행이 그런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라는 말을 안 쓰고 동무라는 말을 썼어요. 동무. 동무야 뭐 밥 먹자, 학교 가자 이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북한에서 동무라고 쓴다 해가지고 동무를 못 쓰게. 하여튼 동무 말을 쓰면 빨갱이 취급을 받으니까 아무도 동무라는 말을 이제 안 쓰게 됐죠. 그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뭐 민주공화국이다 항상 헌법 1조에 나왔지만 그 나라 이름에 공화국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북쪽은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공화국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돼서 동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그런데 그 동무라는 말을 못 쓰는 우리의 비극. 공화국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공화국이란 말을 쓰면 그 북한과 비스무리한 걸로 취급하는 이게 상황이 분단 체제에 사는 우리의 비극이죠. 공화국이라는 건 누구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이 그 특정한 계급 계층이 다른 계급이나 계층을 압살하거나 전체주의식으로 압살하지 않고 소수를 그 뭉개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옹호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그 나라를 만들자는 게 공화국인데 그걸 작은 규모에서 하자는 건데 그걸 이상한 눈으로 이제 바라본다는 건 이제 넌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학적으로는 베이직 리퍼블릭입니다. 기초 공화국, 마을 자치정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라는 말이 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리퍼블릭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다 그래요. 그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 이렇게 되어지는 표현인데 그게 이제 공공의 것.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군주나 왕이나 특정한 과두가 이 정치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들이 함께 국정 또는 정부를 운영하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설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찾아보니까 공화라는 말은 이제 1845년에 리퍼블릭이라는 말을 한자로 해석할 때 일본의 학자가 그걸 썼더라고요. 이렇게 공화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공화는 처음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사기에서 사마천의 사기에 그 서주 나라에 여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려왕이 그 정치를 잘못해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여왕 밑에서 재상으로 있었던 주공과 중신으로 있었던 소공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논의해서 함께 그 정치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말에서 공화라는 말이 쓰여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유, 저도 몰랐는데 가르치셔서 그래서 공화라는 말은 특정한 누가 권력을 잡아서 운영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이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권력을 또는 정부를 운영한다라는 의미로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도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낯설음이 좀 이렇게 극복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잘 이해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근데 왜 마을 앞이 있단 말이죠. 앞에. 그러니까 이제 공화국과 마을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또 왜 마을 앞 뒤에 공화국을 붙였고 공화국 앞에 마을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좀 의미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치학적으로는 그 베이직 리퍼블릭, 그러니까 기초 지역 단위의 공화국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읍면동 단위가 가장 기초 정치의 최소 정치 단위가 이제 읍면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보통 마을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락, 뭐 서울 같은 데는 통, 그다음에 그 농사나초는 리가 있잖아요. 통리, 부락 네. 이런 건데 예. 이건 보통 기초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좀 그 범위가 넓은 건 광역 마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마을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그 기초공화국 그 베이직 리퍼블릭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예, 우리는 마을이란 말이 그 수천 년을 동안 아주 친근한 마을이고 읍면동 단위의 마을을 광역 마을이라고 하니 마을공화국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을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미 문학 작품 같은 데서 작은 단위의 아름다운 그 주민 자치 구조를 마을공화국이라는 말로 문학 작품에서 많이 쓰였어요. 예. 그러면 그걸 조금 이렇게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화면 뒷배경에 스위스의 게마인데 어떤 마을의 게마인데라고 하는데요. 보통 게마인데는 그 스위스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정부 단위를 게마인데라고 하고 그 게마인데는 인구수는 2,000명에서부터 4,000명, 평균 4,000명 정도가 기본적인 마을의 구성 요소, 인구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보통 게마인데라고 쓰는데 우리로 보면 마을이 예. 스위스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그 규모, 어느 정도의 의미에서의 생활권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할 텐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하여간 지금으로서 왜 읍면동을 현재 기초 단위로 우리가 좀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 이 전국민의 쪽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로는 읍면동을 가장 작은 그 기초 행정구역으로 정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직 그 기초 행정구역 단위의 그 주민 자치는 그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단위의 이제 그 기초 단체, 기초 지방자치 단체로 이렇게 돼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저희들 생각은 오히려 그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가 가장 그 이루어지는데 가장 좋은 그 단위가 이 생활권 단위인 최소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지역에서나 그 농사하천에서는 읍면이 그런 생활권인데 사실 이제 서울에서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한 동 주민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나중에 뭐 이렇게 할 때는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대략 그냥 읍면동 단위로 마을공화국의 기본 단위로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바로 생활 속에서의 생활 공간, 그러니까 자신의 활동에 있어서 생활 공간을 이렇게 현재적으로 접근했을 때 현재 행정체계상 읍면동이 가장 베이직 리퍼블릭에 해당되지 않겠는가라고 예, 예. 하면서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화국
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자 한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으로 이제 말씀도 다 하셨지만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할 때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그것을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마을공화국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까요? 그것을 규정짓는 내포하고 의미 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형식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까 제가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공화국이 휴먼웨어 차원과 소프트웨어 측면과 하드웨어 측면 세 측면의 총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휴먼웨어는 마을공화국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갈등과 증오와 어떤 적대적 대립 관계인지 상호 사회적 우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호혜적 관계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호 호혜적 관계를 이루어진 작은 마을 공동체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 요게 휴먼웨어 차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소위 이제 마을 자치정부는 그 주민총회를 통해서 읍면동장이 선출이 돼서 그 선출된 그 사람이 마을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뭐 마을 의회도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요. 마을 총회와 마을 의회를 좀 이렇게 상호 보완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 마을 자치정부, 그다음에 마을 기금은 그 마을에 지금 이제 공유 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시골 같은 데 보면 그 산이 있고 그 뭐 강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마을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관리했는데 지금 뭐 농어촌 뭐 공사, 뭐 산림청 이런 데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체 그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풀어서 그런 마을에 관련된 산이나 그 강도 그 마을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그 관리를 해서 그것들을 마을 관광 요소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도록 물론 협치는 해야 되겠죠. 협치를 해야지 또 마을 마음대로 해서 뭐 자연을 훼손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풀어서 그걸 이제 돈이 되게 만들어서 마을 기금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뭐 요새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지만 국가로부터 나오는 기본소득도 있어야지만 마을이 수익사업을 열어서 그 마을을 통해 마을이 주는 기본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되게 이제 어촌 같은데 어촌계에서 그런 이제 나이 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어촌계에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마을 기본소득을 만들어서 주는 아름다운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을 대학, 뭐 마을 주치 병원, 뭐 굉장히 많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새가 오장육부가 있듯이 마을공화국도 거의 참새 오장육부처럼 한 국가 운영하는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총체를 이루어야 마을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가지는 어떤 기본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결정을 하는 시스템, 자기 주권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을 총회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마을의 사람들의 의사 결정의 최고 의결 기구가 되겠죠. 그렇죠. 마을 총회가 성립이 돼야 되겠고, 마을 총회가 속에서 이제 마을의 일들을 집행해내는 집행기구로서의 행정부 또는 정부 기능, 예를 들면 읍면 동장이면 동장을 중심으로 한 그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의결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행기구들이 이 집행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자기 또 하나의 그 재정권, 그 다음에 인사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인사 운영권, 재정 운영권, 그 다음에 자기 마을 속에서의 재산,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하는
재산 활용권 예. 이런 등등의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확보돼야 되겠죠. 예, 그 스위스를 예를 들면 예, 예. 스위스는 이제 여기 우리 뒷면에 있듯이 음. 그 저건 주민총회의 장면이고요. 예, 예. 아마 스위스는 주민의 그 마을 그러니까 개마인대 집행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장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읍면동장. 예, 예. 그러니까 마을의 대의 기구의 의장, 마을의 전체를 의사결정의 의장이면서 집행위원장이죠. 이게 있는 거 같고 집행위원들은 뭐 몇 사람이 나눠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재정권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마을에 그 읍면동의 재정권이 뭐 읍면동장 선출이 안 되니까 네, 전혀 선출, 뭐 예. 재정 권한이 없어요. 예. 주민 뭐 자치 예산제 한다고 해봐야 뭐 시군구 단위에서 좀 하다가 말고 막 이렇게 되는데 스위스는 국가 예산의 30%는 그 개마인대 읍면동 같은 개마인대 꼬문이라고도 하는 그 개마인대가 30%를 쓰고 예. 스위스는 나라가 카톤. 조그만하기 때문에 네. 그 광역시도 같은 건 없고 없고. 우리나라 시군구 같은 칸톤이 있습니다. 칸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앙연방정부가 있고 예, 예. 그래서 중앙연방정부도 7명의 장관이 서로 있는데 7명의 장관도 각 정당의 그 득표수에 따라서 장관이 배정된대요. 그리고 장관이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스위스 국민들은 대통령을 기억을 못 한대요. 윤번절이 하기 때문에. 근데 국가 예산의 30%를 읍면동에서 쓰고 예, 개마인대에서 쓰고 40%를 칸톤에 쓰고 칸톤에서 쓰고 30%를 중앙정부 연방정부 쓰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방식으로 우리나라 예산을 한 500조다. 예. 그래서 30%에 3,500개 읍면동으로 나눠버리면 예. 우리나라 읍면동한테 1년에 들어오는 예산이 한 500억 정도가 돼요. 예, 예. 그럼 500억 만약에 읍면동단에서 500억이 있으면요. 아마 우리나라 인재들이 읍면동 자치정부에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들어올 거고요. 예, 예. 그 500억을 잘 회의해서 쓰면은 뭐 마을 유치원, 뭐 마을 양로원, 마을 뭐 대학 뭐 별별 것을 다 하고 웬만한 그런 고용 창출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자치 분권의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지역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고 서울이 초과밀화되지 않습니까? 이걸 예. 자치 분권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최고의 방도가 예. 빨리 그 읍면농장 그 선출제를 통해서 마을 자치정부를 만들고 전국 3,500개 읍면동이 마을과학 체제로 바꾸는 것이 예.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스위스 예만 들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읍면동장 직선제를 했던 역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러니까 그게 왜 있었는데 이게 왜 없어졌고 그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해방되고 나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고서 그리고 나서 그야말로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융합된 적어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해방 후에 재헌의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승만 정권이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그 효율성이 없다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예. 없애버렸다가 다시 4.19 때 그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직접민주주의가 살아나가지고 읍면동장 선거를 해서 또 직접민주주의를 시행을 하다가 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그걸 또 짓밟아 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민주화가 6월 그 60 항쟁 민주화 항쟁을 87년도 87년 예.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래서 뭐 시군구 단위의 뭐 지방자치제도까지 했는데 예. 읍면동까지의 그 주민자치,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치 주역들이
어떤 민주화의 그 학생운동의 주역이라는 출신들이 지금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정치 주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반의 민주주의, 50% 민주주의밖에 대민주주의밖에 못하고 직접 민주, 읍면동 직접 민주주의, 주민자치까지 예.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586 그 정치 세력이 그 어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만한 정치 상상력이 없다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래된 미래로서 그렇죠. 있었던 예. 것인데 이게 독재, 권위주의 정부, 반민주 정부 이런 부분 속에서 지배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사실은 상쇄해버린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먼 또는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우리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처음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민주주의였다. 이것을 다시 세우는 과정으로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라고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복원해서 서로 함께 사는 우애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한 삶의 어떤 의미와 풍요와 그리고 주체성과 이런 것들을 다시 주인을 회복해내는 그렇죠. 주권을 회복해내는 이러한 과정에 제기되어지는 운동이다 또는 제기되는 상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유월항쟁 이후에 민주화 이후 민주화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시 민주화를 해야 되는 재민주화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50% 민주주의, 그 50% 대민주주의까지는 왔으나 실질적인 민주주의, 그 직접 민주주의까지 달성을 해서 100%의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행복하고 마을 단위의 재정권이 확립이 돼서 마을 단위에서 자살 지금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그 최저의 그 출산율이 있는데 출산율도 높이고 자살률도 줄이는 것은 행복 지수를 높이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직접 민주주의 그 마을공화국 체제가 가장 잘된 나라일수록 그 비례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이런 그 주민자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각자도생 모래알 사회가 되고 서로 증오하고 반목하는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빨리 이걸 우리가 15분 거리 생활권 시대에 걸맞게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그런 체제를 수입해 만들어서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을 하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자살률도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그 교육하시는 아이돌봄 교육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을이 학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삶의 그 사회 또 공동체 이 마을이 없는 삶이 주는 그 황폐함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삶에 대한 배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삶 자체에 대한 마을을 해체한다는 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마을을 해체하고 그 해체된 마을에서 개별화시키고 사람들을 그 개발화시킨 사람들을 자본이 지배하고 그렇죠. 또 국가가 억압하고 이러한 좀 과정이었다면 이걸 역순으로 다시 이제는 마을을 회복해내고 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간다움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는 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면 우리 삶의 행복은 더욱더 높아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 마을공화국 TV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획하면서 마을로 행동하자라고 하는 좀 마음과 그 표어를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대 속에서 앞으로 마을공화국 TV가 우리 시대의 우리의 주권, 민주주의, 행복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불평등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많은 문제들을 그 마을이라고 하는 초점 속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